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북스에서 공무원 사회를 담당하는 김기웅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오늘은 304쪽을 나갈 차례죠. 4단원인데 여러분 사회문 아파트에서 4단원 출제가 아주 자주 되는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바로 뭐냐 이거야. 계급과 계층의 개념인데요. 자, 계급과 계층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계급과 계층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계급은 여러분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근데 계층은 여러분 어떻게 그리냐면, 계층은 여기가 상중하거든요. 상중하. 상중하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 계급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 권력 같은 것도 있어. 근데 이 계급과 지위와 권력이 얘처럼 이렇게 딱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선이 하나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오는 거야. 이런 떨어지는 경우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지위불일치 현상이라 부르거든요. 지위불일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자, 먼저 이게 계급이고요. 이게 이제 계층인데, 계층. 자, 이때 이 계급이라고 하는 이거는 마르크스 주장입니다. 마르크스는 여러분 이 나눈 선 있잖아요. 이 빨간색 선이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게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야.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자, 생산수단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너희들 여기 논이 있습니다. 논에서 우리가 쌀을 재배하잖아요. 쌀을 경작을 하는데, 자, 논이 생산수단이니 쌀이 생산수단이? 논이야 쌀이야? 논이야 쌀이야? 쌀이요 선생님? 야, 쌀은 나온 거니까 생산물이지. 생산수단은 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이 있냐 없냐?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럼 공장이 있냐 없냐? 이거야. 자, 따라서 봐봐. 생산수단이 있는 애들, 생산수단이 있다. 있으면 있을 유잖아요. 생산, 유산. 생산수단이 없다 그러면 무산이 되겠지. 유산, 무산, 계급. 자, 이 유산계급에 속하는 게 여러분 농업시대다, 농업사회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여기 지주라면 예를 들면 여기는 소작인 같은 게 되겠죠. 여기가 산업사회라면 여러분 자본가가 되겠지. 그럼 이건 누구야? 이건 노동자가 되겠지. 자, 이때 얘네들을 우리가 부르주아 계층, 여기를 뭐라 부른다는 거야? 프롤레타리아 계층,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론이라 불러. 이론론. 그리고 여기에 얘가 유산 아니면 얘가 무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쪼개기 때문에 얘처럼 이렇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안 생겨. 여긴 지위불일치가 없어요. 이게 없어. 또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너희들 경제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자본가는 목적이 뭐냐면 얘는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야. 이윤의 극대. 근데 이윤은 뭐에서 뭘 빼야 되느냐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야 돼. 당연하잖아. 근데 여러분 총수입, 총비용을 빼야 되는데요. 자본가가 노동자에 주는 임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임금은 수입이야 비용이야? 임금은 수입이야 비용이야? 여러분 임금은 자본가 입장에서는 비용에 속하죠. 비용에. 그럼 비용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돼. 자기 수입은 크게 해야죠. 그래야 이윤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잖아.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임금이 뭐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자기의 소득이야 이게. 그러니까 소득을 올려야죠. 그럼 생각을 해봐. 자본가는 비용인 임금을 줄여야 되고 노동자는 자기 임금인 소득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어때? 둘은 대립과 갈등 관계에 빠져 있다는 거야. 똑같은 개념이 이렇게 다. 대립과 갈등. 그리고 자기끼리는 어때? 소속감이 되게 강하죠. 자기끼리는 소속감이 강하고 얘네들 간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야. 따라서 여러분 얘네들은 이 계급론은 갈등론적 관점이랑 연결이 됩니다. 갈등론적 관점이랑. 근데 이쪽은 여러분 이쪽. 여기는 계급과 지위와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누기 때문에 다원론이야. 다원론.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대통령이 있어. 대통령. 그 다음 여기 봉사활동가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봉사활동가. 그 다음 여기 재벌 회장님이 있다고 해보자. 회장님.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뭐가 되고 싶니 얘들아? 대통령이 되고 싶어? 봉사활동가가 되고 싶어? 회장님이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니? 뭐가?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의외로 여러분
나는 그냥 이런 거를 되고 싶어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봉사활동가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앞날이. 하여튼,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자, 기준이 계급도 있었고, 지위, 권력. 이 계급은 경제적 요소입니다. 지위는 이거 사회적인 지위야. 그러니까 존경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력은 이건 정치적인 요소야. 정치적인 요소. 그러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니네가 생각을 해봐. 대통령은 돈이 많아 작아? 돈 많아 작아? 그래 뭐 중간이라 해보자. 존경심은 많이 받아 조금 받아? 존경심.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상이라고 해보자. 공무원. 자, 권력은 상이겠죠 당연히. 그럼 봉사활동가는 어때? 돈 별로 없겠죠. 존경심은 많겠지. 권력 별로 없겠죠. 회장님은 돈은 많겠지. 사회적 존경심은 어떨까요 여러분? 존경심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부유층한 자제들일 때고, 존경심 별로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좀 약간 좀 돈이 없는 친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중이라고 한번 해보자. 권력은 어떨까요? 뭐 상이 될 수도 있고 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는 수단이 있냐 없느냐 요 차이밖에 없는데, 이쪽은 어떠니 얘들아? 이렇게 보니까 다상상이 아니라 이렇게 중상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하상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 이런 경우를 여러분 지위불일치 현상이라 부르겠다는 거야. 즉 이런 세 가지의 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걸 지위불일치 현상이라 부르고, 이거 주장자가 바로 베버입니다. 베버. 그리고 여러분 얘네는 이걸 다 합친 다음에 다 합쳐가지고 가장 높은 애부터 가장 낮은 애까지를 서열을 쭉 정해놓고 제일 위에를 상류층, 가운데를 중류층, 마지막을 하류층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하면 쭉 올라가고 열심히 안 하면 쭉 떨어져. 이렇게 서로 간의 이동이 자유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능론적 관점에 속하는 겁니다. 이쪽은 어때? 생산성을 가진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아무리 잘해봐야 이쪽한테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올라가기가 힘들어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긴 바꿔야 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갈등론적 관점이야. 구조를 바꿔야 돼. 여긴 열심히 하면 올라가. 따라서 여러분 얘네들은 상중하가 중간의 존재층의 중간층의 존재로 인해서 상중하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이야. 근데 여기는 여러분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기 때문에 중간의 존재가 없어. 그리고 연속이 안 돼. 불연속이야. 떨어져 있어 서로 간에. 됐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우리 이거 한번 보자. 계급, 마르크스 주장이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중요하다.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쪼개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렇게 흑백 논리화 시킬 수 있다. 이분법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소속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들끼리. 그 다음에 지배 피지배 관계가 나타나고 갈등이 나타나죠. 갈등론적 관점이랑 연결된다고 했고요. 중간이 없어. 그래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적이랬죠. 산업화 초기에 불평등한 상황을 설명할 때, 마르크스니까. 마르크스가 산업화 초기에 불평등한 상황. 그러니까 시민혁명, 산업혁명 터지고 나서 빈부격차, 노사갈등, 독과점이 나타나니까 자본주의 망할 거다가 마르크스거든. 그때를 설명한다는 거죠. 왜 역사적 분석이란 말을 쓰느냐? 여기 봐봐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 농업사회, 산업사회 이렇게 가잖아요. 역사적 분석. 역사는 전부 다 거시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거예요, 얘들아. 왜?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베버의 계층론은요. 베버가 주장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눴기 때문에 다원론이다. 그리고 중류층의 존재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다? 연속적이다. 소속감이 되게 약하다. 지배 피지배 관계가 아니다. 대립 갈등의 관계도 아니다. 중간층이 존재한다. 현대사회를 설명할 때 적합한 이론이 바로 베버의 계층론이야. 계층들을 어때? 연속선상에 배열이 되어 있다. 왜? 중간에 있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계층의 이동은 자유스럽다. 능력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문제는요. 너희 교재 306쪽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에 1번. 306쪽에 1번. 아이고. 자, 306쪽에 1번. 다음 편은 사회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A, B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여기 A하고 B가 있잖아요. 네, 지위불일치 가능성이 인정되느냐 그랬더니 A가 얘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지위불일치가 인정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계층론이죠. 베버의 계층론. 여기 안 된대. 그럼 이거 계급이지. 계급. 마르크스의 계급론. 그럼 소속감이 귀속의식이 강하냐 그랬더니 계층은 아니요. 계급은 예. 이렇게 써놨잖아. 자, 그럼 맞는 걸 찾는 겁니다. 기억. A는 계층은 정치 권력의 배분이 전적으로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분 경제력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보는 건 여러분 오히려 계급 쪽이죠. 기억 틀렸지?
자, 니은. B는, B 여기 계급이죠.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를 다원론. 여러분, 계급은 다원론이야? 이론론이야? 이론론이죠. 틀렸지? 자, 디귿. B는, 계급은 A와 달리 서열이 불연속적이다. 중간이 없잖아. 맞는 말이죠? 자, 리을. A, B는 모두 불평등과 경제적 부를 관련지어 파악을 한다. 그렇죠. 여기는 생산수단, 경제적 요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 여러분 이쪽은 어때요? 여러분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이 답이지.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근데 여러분 이 관점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공부할 필요가 없니? 우리 예전에 다 했던 거거든. 봐봐. 기능론과 갈등론 우리 몇 번 했잖아. 기능론과 갈등론. 했어 안 했어? 했죠? 여러분 사회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돼서 개인이나 집단이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를 말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상중하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여러분 사회불평등 현상이라 불러. 그럼 이 상중하 이렇게 나눠진 게 자연현상이야 사회현상이야? 이거 사회현상이잖아. 그러니까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 상중하 사회현상이면 미시적 관점도 나와야 되잖아요. 미시는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이건 계층구조를 보니까. 미시는 개인의 상호작용을 봐야 되는데 계층구조를 보잖아요. 자, 기능론은 여러분 이 상중하가 왜 나눠지느냐? 첫째, 기능론은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수적이며 보편적이라고 봐. 왜? 아니, 개인의 능력이 다르니까 능력이 좋은 애는 위로 가고 안 좋은 애는 떨어질 거 아니야.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또한 여러분 이 상중하가 이 계층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체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능론적 관점, 전체가 합의해서 됐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합의를 한 거야. 뭐가? 전체적으로 능력이 좋으면 올라가게 하고 능력이 나쁘면 떨어지게 하자. 이렇게 서로 간에 다 합의를 했다는 거죠.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자,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야. 상중하. 자, 그 다음에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 없다? 있다고 봅니다. 왜? 귀한 직업을 종사하는 애들은 상류층으로 가고 천한 직업을 종사하는 애들은 하류층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하류층에 있는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귀한 직업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발휘하면 올라간다는 거야. 귀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애들은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의 귀천이 있는 거야. 있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에 있는 애도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하고 위에 있는 애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선의 기능을 다하게 하죠. 자, 구성은 모두의 가치가 반영이 됐죠. 왜? 전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기능론적 관점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기능론. 얘기했잖아. 보수적이라고. 이건 있는 사람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반대로 생각해봐.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갈등론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돈이 중요해 안 중요해? 돈이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중요하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기처럼 경제가 타 분야에 예속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기능론적 관점의 얘기고, 경제가 타 분야를 결정한다 이렇게 가면 그건 갈등론적 관점이 되는 거야. 왜? 돈이 중요하니까. 없는 사람은. 자, 이건 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론적 관점을 보자. 갈등론적 관점은요. 여기 봐봐 얘들아. 계층화가 필수 불가결하지 않대.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이론이 좀 나눠지니까 요건 좀 지우시고요. 요거 필수 불가결하지 않대. 그럼 왜 계층이 존재하냐 현실에? 그 이유는 여러분 지배권자가 만들어놨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층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얘들아? 이건 지배 집단이 자기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따라서 지배 집단의 의사만이 반영이 돼 있죠.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이 상중하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배경이나 권력 이런 거에 따라 분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갈등론적 관점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대. 근데 현실에 왜 존재할까? 존재하는 이유는 지배권자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따라서 여러분 잘 봐. 여기에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만약에 하류층이 있다면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현실에 하류층은 구조가 바뀌기 전에 올라가질 못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야. 상류층은 구조가 바뀌기 전에는 떨어지질 않아 잘. 따라서 하류층에는 열심히 안 하려고 하죠. 올라가질 못하니까. 상류층은 열심히 안 하려고 하죠. 왜 얘들아?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선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야. 자, 지배계급의 가치만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중요하댔죠. 경제 분야가 사회를 지배하고 여러분. 이런 건 두 가지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을 통해 바꿀 수 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야. 출제 자주 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너희들 어디를 펴보냐면요. 문제는 308쪽에 3번을 보도록 하죠. 308쪽에 3번.
자,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 자, 사회불평등,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똑같은 얘기야. 자, 보자. 사회불평등은 필수적이야, 필연적이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높은 보상을 해줘야 해. 그래야만 원활하지. 이거 뭐야? 기능론. 내 말이 맞긴 한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뭔지 불분명해. 그걸 누가 결정하지? 중요성과 차등적 보상이라는 것은 전부 다 기득권층이 정하는 거야. 따라서 놔두면 안 돼. 바꿔야 돼. 이게 갈등론이죠. 자, 맞는 겁니다. 1번. 기능론에 따르면 사회제도는, 계층제도는 지배집단은 갈등이 돼야지. 틀렸지. 2번. 갑의 관점에 따르면 계층제도는 개인과 사회의 최선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 갈등론이죠. 틀렸지. 3번. 의례 관점에 따르면 갈등론.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계층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지배권자들은 바꿔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3번이 답이죠. 4번. 의례 관점에 따르면 갈등론. 사회계층제도는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 그건 이쪽이죠. 틀렸지.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 교재 302쪽 사회 이동, 아니야, 302가 아니지. 여러분 304, 305, 306쪽이죠. 그치? 306쪽, 306, 307에 사회 이동 파트를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계급과 계층이 거기가 여기가 좀 페이지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 여러분 아까 문제 페이지를 선생님이 잘못 불러줬는데요. 계급과 계층 문제 풀었던 거기가 310쪽이죠. 310쪽. 그치? 그리고 우리가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거 풀었던 데가 312쪽이죠. 312쪽.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나갈 파트는 어디냐면 요게 지금 복사물 하고 여러분 이게 좀 달라서 그래요. 306쪽부터 이제 나가는 겁니다. 306쪽 사회이동. 사회이동 306. 자, 사회이동을 다른 말로 계층이동이라 부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어진 계층 체계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위치가 변하는 걸 말하거든요. 자, 근데 계층이동은 여러분 기준이 중요해. 기준에 따라 어떻게 나눠지는지. 자, 가장 먼저 이동의 방향이 어떠느냐에 따라 수직이동과 수평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이동과 수평이동. 수직이동은 당연히 어떻게 이동하는 거니? 이렇게 위아래. 수평이동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잖아. 예를 들어 사장이 평사원이 됐다든가 평사원이 사장이 됐다든가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됐다든가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수직이동이죠. 그럼 수평이동은 뭐니 얘들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뭐 A 과장이 저쪽에 다른 부서의 과장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수평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 이동의 범위 내지는 이동의 기간에 따라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대 간 이동이란 건 두 세대 간의 수직 이동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동을 여러분 이걸 세대 간 이동 또는 우리 부모와 우리 할아버지 간의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 간 이동이고요. 세대 내 이동은 이건 개인의 생애에 따른 이동이야. 그래서 이동 기간이 개인의 생애는 좀 짧겠죠. 그리고 세대 간 이동은 길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의 규모 내지는 원인에 따라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변하는 거야. 구조적 이동은 여러분 산업구조의 변화나 혁명이나 전쟁처럼 그런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계층이 변할 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박찬호 선수가 있는데 박찬호 선수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그 최진실 씨 남편이었던 돌아가셨던 조성민 선수보다는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박찬호 선수가 어때 얘들아? 미국에 가서 대박을 터뜨렸잖아. 이렇게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개인적 이동이야. 그럼 구조적 이동은 뭔데 여러분? 이거는 이동의 규모가 이거는 큰 겁니다. 계층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톰 아저씨 알잖아. 톰 아저씨가 열심히 일을 잘해갖고 주인이 평민으로 풀어줬어. 노예에서. 그럼 여러분 이건 개인적 이동이야. 혼자 올라갔으니까. 근데 남북전쟁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노예 해방령이 내려져서 톰 아저씨가 노예가 아닌 평민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구조적 이동이야.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회계층 구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사회계층 구조는 여러분 계층 구성원의 비율과 그 다음에 수직 이동이 가능하냐에 따라 개방형 계층 구조와 폐쇄형 계층 구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개방형 계층 구조와 폐쇄형 계층 구조. 근데 차이점을 보세요. 개방형은 수평도 가능하고 수직도 가능해. 근데 폐쇄형 계층 구조는 수직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이거야. 수직이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폐쇄형 계층 구조는 수직이동이 안 돼. 개방형은 수직이동이 돼. 알겠죠? 수평이동은 둘 다 되고요. 마지막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어떻게 나눠지느냐. 첫째, 완전 평등형이 있습니다. 또 완전 불평등, 내지는 이걸 다른 말로 완전 계층형이라 부르죠. 또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그 다음에 타원형, 모래시계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완전 평등형은 이거야. 계층 구성원의 비율이 상중하 없이 다 똑같은 겁니다. 완전 평등한 거. 완전 불평등 내지는 완전 계층형은 여러분 이렇게 다 일자로 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피라미드형은 여러분 이거는 부분 계층형이라고 부릅니다. 부분 계층형. 이건 여러분 부분 평등형이라고 부르죠. 부분 평등형.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어때? 하류층으로 갈수록 여러분 구성원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고 다이아몬드는 중류층의 비중이 많은 거죠. 그 얘네 둘은 여러분 이거는 정보사회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자 정보사회에 대해서 정보사회가 좋아질 거다. 앞으로 정보사회는 산업사회보다 좋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 얘가 이렇게 타원형 계층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타원형은 중간층의 존재가 많은 거야. 모래시계형은 여러분 너희들 정보사회가 나빠질 거라는 거야. 산업사회에 비해서 정보사회는 나빠질 거다. 왜? 정보의 독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류층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입니다. 됐죠? 자, 요 내용인데요, 여러분.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한다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는 314쪽이죠. 그러면 314쪽에 3번을 보도록 하죠. 314쪽에 3번. 자, 314쪽에 3번을 보니까 사회이동의 유형인 가나다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 틀린 걸 찾아라. 자, 세대 간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2세대 간의 수직이동을 말한다 했죠. 세대 내 이동, 개인의 생애에서의 이동을 말한다 했죠. 구조적 이동, 이동 규모가 큰 경우죠. 자, 옳지 않은 거 1번. 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 비교를 통해 세대 간 이동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맞는 말이죠. 1번. 그 다음 2번. 계층을 세습한 사람이야. 그러면 부모하고 자기가 똑같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부모가 상류층, 자기도 상류층이야. 그 사람이 세대 내 이동을 경험을 했대. 자, 다시. 계층을 세습한 사람이 나를 경험을 했대. 세대 내 이동을. 그의 사회 이동은 가해동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요. 세대 내 이동은 여러분, 부모의 지위를 세습을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같을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계층을 세습한 사람이 나를 경험했다면, 세대 내 이동을 경험했다면 그의 사회 이동은 가해도, 세대 간 이동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자, 부모하고 똑같았는데 얘가 수평 이동이든 수직 이동이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평 이동을 했다면 똑같겠지만 수직 이동을 했다면 올라가거나 내려갔거나 뭐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지문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갖는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나가 허용이 되나 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얘기했잖아. 폐쇄냐 개방이냐의 구별은 여러분 수직 이동에 따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죠. 3번은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갖는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수평 이동은 허용되지만 수직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래야 됩니다. 3번 틀렸네. 자, 4번. 신분제도의 폐지가 됐다. 신분제도가 폐지되면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날 수 있죠. 부모는 노예였는데 자기는 신분제가 폐지돼서 자식 때는 평민이 된 거야. 이럴 수 있죠. 또한 나도 될 수 있죠. 세대 내 이동. 개인이 처음에는 노예였는데 신분제가 폐지돼서 평민이 된 거야. 가능하죠. 구조적 이동 맞는 말이죠. 신분제 폐지로 단체로 올라가니까. 1, 2, 4는 맞지만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하나 있는데요. 문제가 출제가 하나 된 게 있는데 그 4번 2013년 지방직에 출제된 이 도표 분석 있잖아요. 자, 원래 이 계층화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도표 분석이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직이 이 문제가 하나 떴었는데 여러분 도표 분석은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건데요. 푸는 방법은 여러분 계층화는 아이들이 쉽게 맞춰요. 오히려 계층화는 쉽게 맞추고 사회제도에 관련된 어떤 표 분석을 출제했을 때 아이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한 반 정도 이상은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자. 간단해. 주어진 대로 풀면 돼요.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한 표다. 자, 여기 부모의 계층이 있지. 일단 자녀의 계층이 있죠. 부모의 계층이 상중하 세 가지네요. 자녀의 계층도 어떻습니까? 상중하 세 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자, T년과 T 플러스 10년의 조세 대상은 동일하다. 자, 동일한 사람을 조사했대.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T년이란 게 있고 T년 다음에 10년이 더 지난 경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죠. 자, 한번 풀어보자. 1번. T년은 이때 T년. 욕 같네. T년 그러니까. 자, T년은 부모의 계층이 중1 때는 중6이지. 세습 정도가 가장 심하다. 세습 정도라는 건 여러분 중2. 부모는 중2인데 자녀도 중2 됐을 때야. 그럼 여러분 상이 상으로 됐을 때 따져봐봐. 부모가 상인데 자녀도 상이 간 게 100분의 80이잖아요. 100분의 80이야. 상은. 근데 중2 중으로 간 건 200분의 160입니다. 200분의 160은요. 이걸 나누면 얼마야? 100분의 80이죠. 그럼 여러분 상이나 중이나 똑같네. 100분의 80으로 80%. 하는 어떤 얘들아? 하가 하루 간 거 100분의 85잖아요. 100분의 85.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커? 하류층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1번. T년은 부모의 계층이 중일 때가 세습 정도가 가장 심하다. 아니죠. 하가 가장 심하지. 상, 중은 똑같고요. 1번 틀렸네요. 자, 2번. T 플러스 10년에서는 이쪽입니다. T 플러스 10년에서 얘네들 중에 이 숫자들 중에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여러분 상승 이동한 거 찾아볼까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이야. 그러면 부모는 상이었잖아. 상으로 간 건 뭐야? 대물림이 일어난 거고 이 중하로 간 건 떨어진 거죠. 몇 명이 떨어졌냐? 7명, 3명. 중이 중으로 간 건 그대로 간 건데 중이 상으로 가면 이건 올라간 거죠. 이건 떨어진 거지. 하루 가면. 하가 하루 간 건 그대로 간 건데 하가 이렇게 중상으로 간 건 어떻습니까? 이건 올라간 거죠. 그럼 상승 이동이 몇 명이야? 30명, 5. 그러니까 상승이 40명이고 하강이 몇 명 일어났니? 여기 10명하고요. 여기 10명. 20명이 일어났네요. 자, 2번 질문. T 플러스 10년에서 자녀 세대 중에 상승 이동보다 40명 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 20명. 이 많다. 틀렸죠? 상승 이동이 많지. 자, 그 다음 3번. T 플러스 10년에는 이때 T년과 달리 이때와 달리 욕 같아. 자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자, T년에는 이거 다 더하면 돼. 이게 자녀잖아요. 자녀 상류층이 80명, 10명, 5명이 있잖아. 그럼 몇 명이야? 상류층이 95명이네요. 자, 3번. 자, T년과 T 플러스 10년을 보는 겁니다. 자, T년. 그 다음 T 플러스 10년. 상중하. T년에는 상류층이 자녀가 80, 15니까 95. 중류층이 15, 160이니까 175에다가 185네요. 185. 하류층이 5, 30이니까 35에다가 130에다가 90이니까요. 200. 자, 다시. 자, 85, 30이니까 115에다가 120이죠. 120. 그럼 가운데가 가장 많잖아. 다이아몬드형이네. T년이. 자, T 플러스 10년은 T년과 달리 자녀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T년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T년도 지금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데? 그럼 T 플러스 10년은? 자, 상류층이 90명. 여기 30명. 그럼 120이죠? 여기 5명. 125네. 그 다음 중류층은? 7명, 160명. 그럼 167이죠? 172네. 하류층은 3명, 13명에다가 103명이네요. 그럼 어때, 얘들아? 여기도 가운데가 가장 많네요. 그치? 그럼 둘 다 다이아몬드형이지. 가운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잖아. 3번 틀렸죠. 마지막 4번. T년과 T 플러스 10년 사이에. 자, 여기 두 군데만 보는 겁니다. T년과 T 플러스 10년 사이에 중층 부모의 자녀, 중층 부모 자녀. 여기지. 얘네들의 자녀 중에 요거만 보는 거야. 그럼 요거만. 이렇게만. 여기만 보는 거야. 중층 부모의 자녀 중에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을 해야 돼. 세대 내 이동. 그러면 얘의 자녀 중에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을 했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10명이 지금 30명이 됐잖아요. 그럼 플러스 몇 명이 된 거니? 20명이 됐죠. 근데 여러분 봐봐. 이게 그대로 20이 됐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 이런 거잖아. 여기 있던 T년의 상층이었던 이 10명의 애들이 그대로 10명이 가고 나머지에서 20명이 올라온 거죠. 그래야 30이 만들어지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10명 중에 한 명이 내려갔다 해봐. 그럼 한 명이 더 올라와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올라온 애가 21명이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 상층에 있는 10명이 T 플러스 10년에 그대로 10명으로 갔다면 올라오는 애들은 20명밖에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상층에 있던 애들이 전부 다 내려갔다면 20에다가 플러스 10명이 더 올라와야죠.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가장 작을 때가 20명, 가장 많을 때가 30명이 되는 거야. 즉 동그라미 4번 T년과 T 플러스 10년 사이에 중층 부모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에 이동한 사람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30명이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됐지? 자, 이 도표 분석 문제 좀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분석을 해보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곤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곤 문제. 너희들 교재 308쪽이죠. 308쪽. 빈곤도 여러분 이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얘들아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아이들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이 숫자가 나오면 약간 좀 헷갈려해서 그러는데 간단한 거야. 자, 잘 봐. 절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이란 게 뭐냐 여러분. 이거는 저개발국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거 있잖아. 자, 이 절대적 빈곤이란 말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거. 이런 걸 절대적 빈곤율이라 부릅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거. 예를 들어 이 나라에 사람이 100명이 있어. 가장 잘 사는 첫 번째 사람부터 가장 못 사는 100번째 사람까지 100명이 있어. 근데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뭐 17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정해. 정하면 이 170만 원보다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못 사는 사람의 비율. 예를 들어 170만 원보다 미만입니다.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70만 원보다 못 버는 애들이 20명이 있다. 그럼 100명 중에 20명이 못 사는 거니까 몇 프로야? 절대 빈곤은 20%가 된다는 거야. 절대 빈곤율이.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상대 빈곤은 뭐냐? 상대 빈곤은 얘들아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자 이게 가구소득인지 아니면 사람을 가지고 따지는지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되는 비율을 우리가 상대적 빈곤 이렇게 상대적 빈곤율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잘 사는 가구부터 가장 못 사는 가구까지 가구를 쭉 나열을 해. 뭐 100가구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때 정확히 가운데 가구 있잖아. 이외에 가운데 가구. 이 가운데 가구의 소득. 이 가운데 가구를 우리가 중위 가구라고 부르는 거야. 중위 가구. 이 중위 가구 소득이 50% 미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위 가구 소득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얘의 50% 미만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냐 얘들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보다 못 버는 애들. 이걸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위 가구 소득이라고 하는 상대 빈곤은 이 전체 가구의 소득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절대 빈곤의 최저 생계비는 그냥 국가가 정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국가가 최저 생계비를 중위 가구 소득의 50% 미만인 100만 원보다 위에 잡을 수도 있고 110만 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밑에 80만 원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선생님 말? 이게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의 개념입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자, 문제는요, 어디를 보느냐면, 316쪽을 한번 보죠, 여러분. 316. 자, 316쪽이에요. 자, 316쪽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경제에서 배울 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경제에서 배울 건데,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어. 이 5분위 배율이라는 게 뭐냐면, 나온 그대로, 5분위의 소득을, 5분위가 누군데? 상위 20%죠. A의 소득을 1분위가 누군데?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상위 20%의 소득이 여기 있고, 하위 20%의 소득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상위 20이 잘 살겠어? 하위 20이 잘 살겠어? 일반적으로 상위 20이 잘 살 거 아니야. 그럼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위 20%의 소득을 좀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의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지. 내려가야 여러분 이게 점점 균등해지는 거야. 평등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2003년부터 여러분 2008년까지는요.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평등해 불평등해. 점점 불평등해진 거죠. 불평등.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요 구간은 어때 얘들아? 요 구간은 이제 평등해지고 있는 거죠. 5분위 분별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봐. 2010년 여기죠. 2010년에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여러분 이 동그라미 1번에 상위 20%의 소득은 소득에다 동그라미 빵 치세요. 여러분 이거는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뭔데 얘들아? 이거는 그냥 각 연도마다 하위 20%의 소득과 상위 20%의 소득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9년에 전체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근데 2010년은 전체 소득이 1000만 원이야. 이렇다면 여러분, 여기가 100만이고 여기가 1000만 원이라면 여러분, 이때에 비해서 이때가 만약에 더 경제상 빈부격차가 커졌다 하더라도, 즉 빈곤층이 가져가는 비율이 줄었다 하더라도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처럼 소득,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소득은 이건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하위 20%의 소득분의 상위 20%의 소득, 각 연도마다 전체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2003에서 2008까지는 여기까지죠. 2003에서 2008까지는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아니죠. 불평등해진다니까. 악화되지 오히려. 2번도 틀렸네. 자, 3번 2009년에 중위소득이 자 이번에는 다음 그림을 가지고 보죠. 자, 얘가 이제 상대적 빈곤율인데요. 상대적 빈곤율.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가처분 소득이란 건 너희들 다 알죠, 여러분? 경제에서 배웠잖아. 소득 중에 세금이나 뭐 연금 같은 거 이런 거 다 빼고서 남은 소득이지. 그걸 이제 처분이 가능한 소득, 가처분 소득인데요. 여기 보니까 상대 빈곤율이 2009년이 15.3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 빈곤율이란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위가구 소득의 50% 미만에 해당되는 인구 비율이, 가구 비율이 얼마냐. 그거 따지는 거야.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에 따라 개인. 자, 이거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을 가지고 따졌네요. 개인이 1년에 배치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자, 무슨 얘기냐. 아까는요. 가구를 첫 번째 가구부터 100번째 가구까지 둔 다음에 정확히 가운데 가구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가구의 소득의 50% 미만인데 이번에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을 나열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부터 사람인자 마지막 번째 사람까지를 소득에 따라 나열을 한 다음에 가운데 사람 있잖아. 얘의 소득의 50% 미만. 이걸 상대빈곤율이라 부르겠다. 자, 풀어보자 여러분. 동그란 3번. 2009년에 여기 있죠. 중위소득을 300만 원이라고 보자. 중위소득. 이게 300만 원이다. 중위소득이. 그럼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얼마가 될까요? 그건 150만 원이 되겠죠. 150만 원. 얘보다 못 사는 애들. 얘가 상대빈곤이야. 자, 2009년에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 미만인 소득을 가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다. 여러분 이거 봐봐. 150만 원 미만인 애들의 비율이 15.3%니까 동그라미 3번 15% 넘는다. 맞아. 맞는 말이죠. 인구 가지고 따진 거니까. 맞죠? 3번이 답이네. 1번 틀렸고 2번 틀렸는데 3번이 답이죠. 그 다음 4번. 2010년에 여기죠. 2010년. 개인 평균 소득 수준의 50% 미만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여러분 이렇게 감소한 거는 상대빈곤율이 감소한 거잖아. 근데 상대빈곤율은 내가 뭐라고 했니? 전체 사람 중에 이 표에 의하면 전체 사람 중에 가운데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을 우리가 상대빈곤이라 부르고 그다음 가운데 사람을 중위소득 이렇게 불렀잖아. 이 사람의 소득을. 근데 지금 이 동그라미 4번은 평균소득이야. 얘들아 평균소득. 그럼 선생님 평균소득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평균소득은 자 봐봐. 이 상대빈곤을 따질 때는 중위가구 소득의 50% 미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따졌는데 평균소득은 이렇게 따지는 거야. 총소득을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 총소득 있잖아. 예를 들면 이 100명 있죠. 이 100명의 소득을 다 합친 거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겁니다. 인구로. 여기는 몇 명이니 얘들아? 100명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야 이게 평균소득이 나오는 거야. 평균소득이. 따라서 4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표는 중위가구 소득을 중위소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동그라미 4번의 평균소득하고는 달라.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다 얘들아? 3번만이 맞는 겁니다. 자, 이제 뭘 보느냐? 사회적 소수자를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309쪽이죠. 309쪽. 사회적 소수자. 자, 사회적 소수자라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야, 얘들아. 소수자 개념. 여기 소수란 말이 써 있잖아요. 그럼 반대가 뭐겠니? 다수지. 그럼 너희들 소수, 다수는 다 알잖아요. 소수, 다수. 뭐니? 소수는 애들이 적은 거, 다수는 애들이 많은 거죠. 이게 소수, 다수야. 우리나라가 남녀가 이제 인구수가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던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를 가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면 여러분 여기는 백인이 많을까요? 흑인이 많을까요? 당연히 아프리카니까 흑인이 많죠. 백인에 비해서 흑인이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흑인이 다수고 백인이 소수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수 소수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니? 소수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소수자의 반대는 다수자겠지. 이 소수자는 뭔데? 소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가 많고 적고는 소수다수 문제고, 소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 부르는데, 소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 자, 가장 먼저 식별이 가능해야 돼. 식별이 돼야 돼. 구별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걸로 뭐 여성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장애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식별이 가능해야 돼. 그 다음에 권력에서 열세에 있어야 됩니다. 권력에서. 우세가 아니라 열세. 그 다음에 집합적인 정체성이, 집합적인 정체성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그 사회적 소수자에 속해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차별을 받아야 돼.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사회적 소수자야. 그러니까 소수다수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아셨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사회적 소수자. 자,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문제는 사회적 소수자 316쪽에 3번 보자. 316쪽에 3번 보자. 316쪽에 3번. 자, 여러분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옳지 않은 거. 신체적이며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와 차별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2번.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동원 능력이 뒤처진다. 맞는 말이죠.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의 수가 아니라니까. 3번이 틀렸죠. 수에 따를 때는 소수 다수가 되는 거고, 이 요건을 갖춘 것들은 여러분 소수자 다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개념이 다릅니다. 자신이 차별을 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했다는 소속감을 가진다. 이게 집합적인 정체성이야. 됐죠? 자, 사회적 소수자까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지. 너희 교재 309쪽이죠. 309쪽. 309쪽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자, 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회보장제도. 자, 여러분, 이 사회보장제도는요, 사회보장제도는 선생님 판서 좀 정리 좀 하고요. 사회보장제도는 봐봐. 먼저 이거부터 외워야 돼.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있는데,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자, 보세요. 경제적 보장이라는 게 있고, 비경제적 보장이 있어. 경제적 보장은 여러분, 현금이나 현물을 준다는 거야. 비경제적 보장은 현금이나 현물을 주는 게 아니야. 뭐 상담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 해주는 거거든요. 자, 경제적 보장에 속하는 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비경제적 보장에 속하는 건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라고 이제 바뀌었죠. 2013년부터. 자, 경제적 보장에 속하는 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비경제적 보장에 속하는 게 사회 서비스야. 아직까지도 사회복지 서비스란 말을 쓰기는 쓰는데, 하여튼 자, 경제와 비경제가 있다. 경제에 속하는 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고 비경제에 속하는 게 사회 서비스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얘들을 너희들이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못 외우면 여러분 문제 못 풉니다. 자, 사회보험에 속하는 것들 5가지가 있어. 가장 먼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그 다음 고용보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서 우리가 산재보험이라고도 불러요. 산재보험. 산재보험. 이 5가지를 왜 외워야 되느냐? 사회보험 이 5가지는 여러분 너희들이 이게 가입이 강제거든요. 강제이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강제 가입이야. 국민연금 뭐 할 때 내는 거냐 얘들아? 젊었을 때 냈다가 나이 들어서 받는 거잖아요. 국민연금. 국민건강은 너희들 병원 갈 때, 그치? 병원비 많이 안 내잖아. 조금밖에 안 내죠? 이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여러분 재해를 당했을 때, 고용보험은 실직 같은 거 당했을 때, 노인장기 요양보험 너희들이 65세 이상이 돼가지고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령에 의해 갖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이게 5가지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안 보고 외워볼까? 가장 먼저 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업재해보상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 뭐야? 노인장기 요양보험. 5가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강제 가입. 근데 두 번째 공공부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공공부조. 다른 말로 공적부조, 이렇게 사회부조라고도 부르는데, 이 공공부조는 무조건 가입이 아니라, 강제 가입이 아니라 자기가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심사를 거쳐 이제 주게 돼 있거든요.
자, 공공부조에 속하는 거 세 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이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자, 그러면 사회서비스에는 뭐가 있냐? 사회서비스는 끝자가 여러분 복지로 끝나.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네들의 그럼 차별점을 한번 보도록 하자. 차별점. 자, 보세요. 차별점. 일단 표를 요거를 꺼내놓고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 요걸 좀 꺼내놓고요. 한꺼번에 비교를 하면서. 자, 봐봐.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근데 공공부조라고 하는 건 이건 강제가 아니죠. 신청 플러스 심사를 한다고 했어. 또 하나 이 사회보험은 대상자가 전 국민이야. 전 국민. 원칙적으로 전 국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미달가구 이런 거. 최저생계비 미달가구. 자, 사회보험은 여러분 전 국민이니까 전 국민이 다 대상이니까 이걸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라 불러요. 보편적인 복지. 근데 공공부조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보편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바로 선별적 복지죠. 그리고 사회보험은 여러분 너희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잖아. 대학교를 졸업한다면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되잖아. 공무원이 되면 그 받은 월급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야. 강제로. 안 내면 어떻게 돼? 막 집행 들어오고 이래요. 막 내라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즉 사회보험은 여러분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자기가 내는 거야. 자기가 부담을 해서 자기가 내고 그다음 혜택도 자기가 받아. 근데 이 사회보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게 삼자 부담인데 이 삼자 부담이란 건 수혜자가 일단 낸다는 거야. 수혜자. 그리고 여기다가 국가도 부담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고용주 있잖아. 이렇게 삼자가 부담을 하는데 수혜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혜자와 부담자가 일치하는 겁니다. 수혜자하고 부담자가. 그리고 이 끝자가 여러분 보험이라고 돼 있잖아. 보험은 너희들이 예를 들어 생명보험 뭐 이런 거 듣는다고 해. 뭐 LG나 삼성이나 교보나 동부화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험이 있잖아. 이런 보험은 여러분 사전에 듣는 거야? 사후에 듣는 거야? 이거 사전에 듣잖아. 사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들죠. 또한 보험을 든 사람은 다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호 내는 거야. 상호. 상호부조야. 상호부조. 근데 공공부조는 여러분 공공부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액을 국가가 부담을 하고요. 상호부조가 아니라 사회가 해주는 거야. 사회부조라고 부르죠. 사회부조. 이렇게. 비경제적 보장이 사회서비스는 돈 주는 게 아니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큰 걸 찾아라 그러면 이건 공공부조야. 소득재분배효과가 소득재분배효과가 거의 없는 걸 찾아라 그러면 사회서비스야. 왜 사회서비스냐? 돈이 아니니까. 왜 공공부조냐? 얘가 왜 가장 세느냐? 국가가 전액을 주니까. 아셨죠? 이 정도 개념을 정리하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를 푸느냐? 너희 교재 318쪽에 1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318쪽에 1번. 318쪽에 1번. 자, 풀어보자. 다부터 다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옳은 걸 찾으래. 옳은 거. 맞는 거. 여기 보니까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거 뭐니 얘들아? 이거 사회보험이네요. 사회보험. 여기 뭐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나 의료급여제도. 이거 뭐니 얘들아? 이거 공공부조죠. 장애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다든가 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현금 현물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서비스야 그냥. 자, 그러면 1번 가는 임의가입이다. 땡이죠. 강제가입이지. 2번 나는 보편적이다. 아니죠. 선별적이죠. 얘가 보편적이지. 2번 틀렸지. 3번 가와 다르게 나에서는 수익자 부담이다. 아니죠. 나는 뭡니까? 이건 전액을 국가가 부담이야. 틀렸지. 4번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 방식상 기초노령연금. 여러분 기초노령연금은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죠. 여기 빠져 있는 거지. 기초노령연금이 내가 기초연금으로 받겠다 했잖아. 기초연금은 어디에 속해? 나에 속해야죠. 답은 4번이네요. 4번이 답이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4단원도 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4단원은 집중 출제가 되는 단원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정리 잘 해두시고, 사회문화 파트에서 출제될 때는 이 여섯 내지는 7문항, 적게 나올 땐 5문항인데 요즘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런 문항들은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하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 2단원과 4단원.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